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헬스 제10주차 강의로서 원헬스의 세 주체간 오염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서론으로 물의 환경중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은 해양과 하천뿐만 아니라 대기에도 존재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강물을 통해 지상에 도착한 물은 지표수로 런오프되고 일부는 지하수로 유입됩니다. 이들은 다시 하천을 통해 대양으로 연결이 되고 자연 상태에서 증발되거나 또는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대기로 올라가고 또 응결되고 다시 강으로 내립니다. 지표의 물 한 97% 정도 해양에 존재하고 있고 얼음과 빙하 그리고 지하수를 제외하면 토양과 호수, 하천에 존재하는데 지상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프레시워터, 민물은 전체 수권에서 극히 일부 한 0.01%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은 유해 물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순환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해 물질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금속을 보겠는데요. 네, 수은입니다. 수은은 일본의 미나마타병에서 수은 오염의 그 치명적인 특성을 알고 계시겠지만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즉 생체 농축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제로 내어드렸으니까 조사해 보시고 본 수업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소도 과제의 대상이죠.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소도 자연과 생체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비소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소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르세닉 스피시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무기비소랑 유기비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기비소가 더 독하고 3가 그리고 5가 이런 하나수를 갖고 있는데 3가 비소가 더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기비소 3가는 독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기비소 대사체 가운데에서 MMA, DMA 이런 종이 있는데 MMA 3가가 가장 독성이 강하고 DMA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무기비소 3가 그리고 5가 이런 순서로 독성이 있습니다. 반면 유기비소 중에서 해산물에는 알스노베타인, 알스노콜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소종이 자연계에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카드뮴도 있는데 카드뮴은 자연계에 풍부한 물질입니다. 주로 지각에 존재하고 있고요. 물의 순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지,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식품, 공유를 통해서 일부 해산물의 특수 부위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게노틴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이거는 유기주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도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유기주석은 잘 알려져 있는 환경오염물질입니다. 고농도에서는 면역독성, 신경독성 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낮은 농도에서도 비만 유발성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산업활동, 특히 방오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배 표면에 바닥에 해양생물의 부착 또는 서식을 막기 위해서 발라주는 물질입니다. 이 방호제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계,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기주석은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팝스입니다. 팝스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의 약자로서 잔류성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 팝스는 신체에 흡수되면 오랜 기간 잔류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친지질성 물질로서 DDT 같은 살충제, 또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이라고 불리는 PC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절연제로 많이 쓰였는데요. 그런 물질들, 또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다이페닐 이서, 약칭 PBDE라고 불리는 난연 물질들, 또는 코팅 및 계면 활성제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서 쓰이고 있는 과불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물질군을 통칭해서 잔류성이 강한 물질들을 팝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이는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팝스의 자연계로의 유출과 순환, 그리고 먹이 사슬을 통한 생체 농축 현상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팝스 가운데에서는 DDT가 있습니다. 이 DDT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강력하고 그런 살충제로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굉장히 오래오래 지속되어서 한때 정말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이 오래 지속되는 난분해성의 특성은 강한 생체 잔류성을 갖게 했고요. 또 DDT는 해충뿐만 아니라 포유류의 면역, 발생, 생식, 그리고 내분비 대사에까지 큰 혼란을 주고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생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레이첼 칼슨의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서 제기되었죠. 침묵의 봄에서 침묵의 봄이라는 것은 DDT로 인해서 그 봄이 되었는데 어린 새들이 탄생하지 못하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숲의 단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칼슨은 집요한 관찰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이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산업계에 큰 갈등을 빚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었죠. 칼슨이 이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찍 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칼슨의 취재는 후대 과학자들의 그 연구로 인해서 그 기전이 속속 밝혀지게 되었고 DDT 사용은 금지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DDT의 그 발명과 살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도 일시적으로 입었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들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금지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서 엄격한 관리하에서 DDT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DT의 일반적인 사용이 금지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몸에서는 아직도 DDT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팝스의 무서운 잔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DT 이외에 여러가지 물질들이 팝스로 알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PBD는 우리나라 에서는 데카비디가 아직도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PCB는 일부 산업계에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은 이게 PBD이고 이거는 다이옥신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는 퓨란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의 또 다른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 PFOS라고 불리는 과불화합물의 일종인데요. 이 PFAS라고 또는 PFAS라고 불리기도 하고 PFC라고 과거에 불리던 이 과불화합물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되었었던 다크워터스에서 그 PFAS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PFOS나 P4A 외에도 다른 유사 물질들 또 그 전구체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팝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또 생물 농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규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UNEP, UN 환경계획은 2001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그로부터 3년 뒤 팝스의 세계적인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을 발효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가입했고 여러 당사국과 함께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스톡홀름 협약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 정보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팝스 12종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피파스나 데카비디 등이 추가되면서 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EDC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EDC는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의 약자로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화학 구조식이 체내 호르몬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세포 핵 내에서 유전자가 발현할 때 뉴클리오 리셉터에 부착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해서 내분비계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우리는 통칭 EDC라고 합니다. 사실 팝스의 그 건강 영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은 내분비계 장애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물질 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EDC 물질들은 비스페놀 A 또는 DHP와 같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있는데요. 이들 물질의 독성이 크게 문제가 되자 업계는 대체제를 내놨고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다시 선전했는데 그 독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위에서 예로 들었었던 비스페놀 A와 또 가소제 등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과 접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비스페놀 A를 보겠는데요. 비스페놀 A는 구조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에스트로겐 미믹, 에스트로겐이라는 우리 호르몬이 있죠.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미믹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비스페놀 A가 불리고 있는데 비스페놀 A에 노출되면 생식, 갑상선, 대사, 면역, 신경행동 등등의 여러가지 건강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서 여러 수계에서 비스페놀 A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서 노출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동물 가운데서 특히 무척추 동물들과 양서류의 생애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시간 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에스트로겐 또 안드로겐 모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죠. 또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는 이런 그 EDC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그 약물에서 유래된 오염물질, 생활화학 제품에서 유래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EDC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사실 뭐 이것을 다 EDC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약품과 관련돼서 볼 때는 항생제, 진통소염제, 고지혈성 치료제, 콜레스테롤 억제제, 액수선 조영제 등등이 있고요. 생활화학 물질의 경우에는 햇빛 차단제, 보존제, 탈색물제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환경으로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인간 활동 결과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들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 신체에서의 배설 또는 쓰레기 배출로 환경 중에 유출이 되고 폐수 처리장은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 채 생태계로 방류가 됩니다. 정수 처리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모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WW가 Wastewater Treatment Plant이고요. 하수 처리장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수체로 흘러들게 되고 다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하수 처리나 정수 처리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환경으로 나가거나 사람이 먹게 되거나 하는 그런 과정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수 처리랑 하수 처리장의 모습과 일반적인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정수 처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큰 오염물질들을 걸러내고 또 침전시키고 다음에는 화학적으로 응집시키고 걸러낸 다음에 하수처리의 경우에는 하수처리 방류 기준에 맞춰서 배출을 하고 정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처리, 2차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처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해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도 처리, 즉 3차 처리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영양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인과 질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해 화학 물질들 특히나 뭐 약물이라든지 또는 기타 환경 오염 물질 EDC류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도 처리 기법이 개발되고 제한되긴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류가 3차 처리가 아주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학물질과 건강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농도의 국지적인 노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농도의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노출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재난 같은 것들이 고농도의 국적 노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사례만 본다면 이태리에 세베소에서 다이옥신 노출 사고가 있었고요. 1980년대에는 인도 보팔시에서 이소시아나 메틸이 노출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10년 전에 불화수소 노출 사고가 구미에서 있었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환경 재난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가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해양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로 유류 오염 사고가 그냥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대기 오염도 잘 알려져 있죠. 세대들이 이것을 런던형 스모그다 또는 LA형 스모그다 최근에는 서울형 스모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나 또 해양 오염 또는 크나큰 화학 사고 같은 것들은 그냥 대표적인 고농도의 국지적인 노출 사례입니다. 하지만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지속적이면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런 오염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농도라고 하더라도 건강 영향을 세대에 걸쳐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것을 이제 노하드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노하드는 Developmental Origin of Health and Disease 는 생애 초기에 건강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 초기라는 것은 태아 시기 또는 출생 전후를 아우르는 주산기 페리네이탈 시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면역과 발생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 어떤 그 개체의 건강 영향에 크게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 어떤 유전적인 변화를 초래해서 신체의 그 노출의 화학물질에 대한 감수성,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바꿔서 성인에 이르렀을 때 또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이 취약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다음 세대에 각인 효과를 주어서 그 건강 영향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후성 유전학, 즉 에피지네틱스 연구로서 밝혀졌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주목받는 이유도 저농도라도 이 노화도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세대 전이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학습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애 초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출생 코호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출생 코호트라는 것은 출산 전부터 연구 참여자 가족을 섭외하고 체중 노출과 이후 건강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환경역학적인 연구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이 표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생 코호트와 수집 시료의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출생 코호트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코첸스라는 사업이 2036년까지 22년 장기 모니터링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에 선행했었던 모체라는 그런 역시 국책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에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이 노출된 물질 관련이 있었다는 것들이 알려졌지만 건강 영향이 한 가지 물질에 의하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환경 오염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를 건드리는가를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PBD라는 물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PBD가 체중에서 노출되었을 때 6세까지의 그 아동의 신경행동 발달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가. 많이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 신경행동 발달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그 맺은 말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과 환경과 동물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활동은 환경을 전 지구적으로 오염시키고 의도치 않은 그 건강 영향을 당대 또는 시차를 두고서 다음 세대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존재 양식 그리고 노출원 그리고 자연계 순환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만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피상적이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 광범위한 물질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그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출과 건강 영향을 다루는 환경보건학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